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레드, 원투펀치 레드의 38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이명철 해설위원의 또 고견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통상 이제 16강 대진이 나오면 뭐 조별리그 때 조별 대진 나와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칼럼니스트들, 해외 평론가들과 뭐 슈퍼컴퓨터 등등 그런 예상들과 비교해서 원투펀치의 패널들은 챔피언스리그 대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꼭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의 또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UEFA 챔피언스리그 이번 16강 대진 추첨이 사상 유례 없는 해프닝으로 얼룩졌어요. 그렇죠. 네.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을 했을까요? 저는 1년에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그 이외의 어떤 대회들까지 해서 똑같은 분들이 적어도 5번을 1년에 추첨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거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로 비유해보면 저 옆에 짝꿍 잡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랜덤 추첨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 와, 이거 세대가 다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짝꿍을 컴퓨터로 고른다고요? 네. 반에서 짝꿍 고를 때도 그런 실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뭐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데 이제 그 방송 보면서 좀 또 이상했던 것이 네. 그러니까 비아레알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조에서 경합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팀은 기본적으로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당연히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류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왜 중단을 안 시켰냐. 그냥 알 수 있었던 문제 아닐까요? 현장에서? 그렇죠. 딱 맨유가 뽑혔을 때부터 이거 어딘가 이상하다라고 일단 중단하고 내부 점검부터 했어야 되지 맞나 그렇죠. 싶은데 그거를 그냥 끝까지 진행을 하고 결과 발표까지 했죠. 각 구단 SNS에 야 메시와 호날두가 만난대라고 홍보가 다 되고 있는데 갑자기 1시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소심하게 발표를 했죠. 아니 그런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뭐냐면 그래도 누군가가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지금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왜 현장에서 아무도 말을 안 했을까? 그걸 끝까지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UEFA도 조추첨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경각심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방식은 좋으나 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실수가 또 한 번 반복되면 그땐 진짜 UEFA 직원들이 아니고 그냥 컴퓨터 짝꿍 잡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다. 박찬하 위원이 아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장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두 번째 추첨한 끝에 16강 대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16강 대진이 완료가 되면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슈퍼컴퓨터 예측이거든요. 네. 이 슈퍼컴퓨터는 일단 8강 진출 확률과 우승 확률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8강 진출 확률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16강에서 붙은 상대의 또 크기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와 이제 최종 우승까지의 확률을 좀 다르게 계산을 한 게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8강 진출 확률 가장 높은 팀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스포르팅과 이번에 붙죠. 네, 9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가 86%, 아약스가 80, 리버풀이 68, 아틀레티코가 60이에요. 그리고 레알이 55, 유벤투스 53, 유벤투스가 53이면 비아레알은 47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45,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0, 인테르가 32, 벤피카 20, 짤츠부르크 릴이 14, 스포르팅 리스본이 이제 10%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여기 일단 이 8강 진출 확률에서도 약간 드러나지만 네. 제가 이거 외에도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다시피 해외 평론가들의 이제 칼럼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3경기 정도가 이제 각축전, 애매모호, 네. 아리까리 그리고 상당수의 경기들은 거의 모두가 만장일치예요, 사실상. 그런데 여기 슈퍼컴퓨터도 결국은 마찬가지의 예측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첼시, 아약스, 리버풀 여기까지는 매우 유력으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그리고 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틀레티코 대 맨유, 레알 대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대 비아레알. 요 세 조합이 문제다. 이거는 아까 이제 아틀레티코가 60%, 맨유가 4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맨유를 또 인간들은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네. 맨유가 더 유리하다고 대진 때부터 좀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죠. 예. 물론 이제 맨유는 파리 생제르맹보다 그리고 조금 나아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현재 폼을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슈퍼컴퓨터와 인간의 이 예측들을 좀 종합해 보면 맨유 대 아틀레티코, 레알 대 파리, 유벤투스 대 비아레알. 요 조합이 결국은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도 아마 그 세 경기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8강 진출을 예측한 슈퍼컴퓨터 예측과 우승 확률은 약간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승 확률을 말씀드리자면 8강 때는 아무래도 상대가 스포르팅이라는 거를 고려했는지 맨시티가 1등이었잖아요. 네. 근데 전체 우승 확률은 바이에른이 맨시티를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바이에른이 23%, 맨시티가 22%. 그 다음이 리버풀이 16%, 아약스가 4등을 했는데 11%, 첼시가 10%, 레알 4%, 인테르 아틀레티코가 3%, 파리 생제르맹도 3%예요.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가 2%,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이제 컴퓨터를 좀 불신하시게 될 것 같아요. 1%. 1%. 네. 비아레알도 1%. 그리고 이제 사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벤피카, 짤츠부르크, 스포르팅, 릴. 이 팀들은 이제 1% 미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8강 진출 확률 순위와 우승 확률 순위에서 달라지는 게 8강 진출 순위에서는 맨시티, 바이에른, 첼시, 아약스, 리버풀 요 순위였거든요. 네. 우승에서는 바이에른, 맨시티, 리버풀은 여기서 올라가요. 그렇죠. 네, 리버풀은 아무래도 8강에서는 그래도 인테르가 상대이기 네. 때문에 8강에서의 확률은 이제 5등인데 전체 우승 확률은 3등으로 높아지고요. 아약스는 두 순위에서 다 4등을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약스가 여태까지 해온 것을 컴퓨터도 상당히 고평가를 지금 해주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첼시가 아까 8강 진출에서는 이제 릴 상대니까 아무래도 3등을 했는데 이 전체 우승 확률에서는 10%로서 이제 5등으로 조금 떨어지고 이제 요런 순위가 이제 8강과 우승에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간들이 한 이제 해외 칼럼니스트들의 글들을 많이 이제 찾았는데 네. 일단 5개의 칼럼은 그냥 승자만 예측을 했어요. 5개의 칼럼은. 그리고 제가 본 칼럼 중에 하나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득점 합계 몇으로 어디가 올라갈 것이다를 예측한 칼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는 약간 이제 베팅 확률에 대한 글이었는데, 요 베팅 확률에 대한 글이 이제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기네 이제 소속 패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작성을 한 건데, 일단 간단히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첼시 그냥 다 만장일치. 리버풀, 인테르도 다 리버풀 승리가 다 나왔어요. 리버풀. 네. 그러니까 이제 인테르가 그래도 세리에아 우승 확률도 가장 높은 팀 아닙니까? 그렇죠. 세리에아에서 가장 또 안정적인 네. 전력을 갖춘 팀인데 그 세리에아 팬 전체가 조금 약간 분노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상대가 리버풀이니까 네. 리버풀을 또 만장일치로 말씀들을 하셨고, 맨시티, 바이에른, 첼시, 리버풀 4경기의 경우에는 상대 팀들에겐 미안하지만 모든 게 만장일치가 됐다. 모든 것이. 뭐 스코어를 예측한 것이든 뭐 네. 그냥 승패만 예측한 것이든 아니면 5명의 패널이 투표를 한 것이든 이거는 5명 패널이 투표한 곳까지도 그냥 5대0으로 끝나버려서 사실 이 4경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한쪽이 많이 유리하긴 한데 네. 아주 극소수의 소수 의견이 달리 얘기한 경기가 벤피카와 아약스예요. 요게 이제 한 칼럼니스트를 제외하고는 이것도 사실은 거의 만장일치예요. 아약스 쪽으로. 예,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5명 패널이 있다는 그것도 그냥 5대0으로 아약스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개의 칼럼에서도 아약스예요. 네. 그런데 단 한 명, 그 ESPN FC라는 웹사이트 잘 아시죠? 그쵸. 네, ESPN FC의 마크 오그덴 씨가 요거는 이제 특이하기 때문에 요분은 제가 다른 거는 그냥 대충 네. 했지만 요런 실명을 밝히면 마크 오그덴 씨가 벤피카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하면서 벤피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어쨌든 아약스가 많이 유리한데 극소수 의견으로 벤피카 진출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세 경기가 문제잖아요. 파리 생제르맹 레알은 칼럼니스트 쪽에서는 3대 3입니다. 박빙이네요. 네, 3대 3이고 그 아까 5명의 패널이 투표한다는 곳 있잖아요. 네. 거기서 3대 2로 파리 생제르맹이 이겼습니다. 역시 파리의 공격진을 그래도 좀 믿어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정말 근소하죠. 그리고 그 다음 비아레알 대 유벤투스가 이제 유벤투스가 그래도 좀 우세하기는 했어요. 유벤투스가 4칼럼니스트 쪽에서 유벤투스가 우세니까 칼럼에서는 4대 2예요. 그리고 5명이 투표하는 곳에서
유벤투스가 3대2로 이겼습니다. 3명 대 2명으로. 슈퍼컴퓨터도 53대 47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간의 이 예측에서도 확실히 좀 박빙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온 7군데에서 유벤투스가 결과적으로는 5군데, 하지만 비아레알도 2군데. 네. 예. 그런데 이제 비아레알이 올라간다고 얘기했던 곳에서는 이것도 이제 그 ESPN FC의 마크 오구덴 씨인데 비아레알 진출을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페널티까지 가능하다. 승부차기까지. 이제 이번 토너먼트부터는 원정 다득점이 폐지가 됐죠. 네. 그러니까 마코 구대는 스코어가 아예 동률이 되면서 승부 차이까지 갈 것 같다는 예측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네. 비아레알이 우세라고 말한 한 칼럼에서 비아레알이 우세이긴 한데 51%인 것 같다. 51%.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그래도 유벤투스가 근소 우위인데 비아레알 쪽 지지도 있다. 근데 이제 비아레알이 올라가는 경우도 아주 근소하게 가지 않겠나라는 예측이 있었고, 자, 이제 또 국내 팬들 관심 많으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이거는 7군데에서 봤을 때 6군데에서 맨유가 이겼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좀 특이한 말씀드렸던 5명이 투표하는 데 있죠. 네. 거기서만 3대2로 아틀레티코가 이겨요. 그러니까 그 5명이 투표하는 것과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슈퍼컴퓨터까지 그쵸. 해서 아틀레티코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역시 맨체스터 맨유가 그래도 우세하다. 그러니까 제가 대체로 이제 이명철 위원님께 제가 브리핑을 좀 길게 해드렸는데 외부의 분위기를 이명철 위원님이 다 이제 빠삭하게 꿰셨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명철 해설위원의 또 독특한 고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4경기 제가 아주 만장일치라고 얘기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나 여기서도 그래도 이변이 가능한 요소가 있는 경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거 하나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슈퍼컴퓨터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던 맨시티. 근데 저는 스포르팅이 일부분 맨시티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스포르팅 경기를 보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내내 보여준 특징이 선수비 후역수비였어요. 네. 5백을 바탕으로 안정되게 수비를 하고 이후에 역습을 바탕으로 이제 전개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이 역습을 나갈 때 사라비아와 곤살베스의 이제 속도를 활용하는 모습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좌우 윙백도 백스리를 바탕으로 공격할 때는 5백으로 주저앉지만 공격할 땐 좌우 윙백이 빠르게 올라가서 볼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팔리냐 선수와 같이 전환 능력이 좋은 선수를 중심으로 좌우 전환을 빠르게 해서 윙백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윙백으로 나오는 선수가 마테우스, 에스테베스, 에스가이오 그리고 페드로 포로 선수가 있는데 사실 페드로 포로는 저희가 이제 이적 조항을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번에 맨시티를 상대하잖아요. 근데 맨시티에서 스포르팅으로 지금 임대로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소속팀 상대로 출전이 가능할지는 그 경기 직전까지 기사를 좀 볼 필요는 있을 텐데 네. 잉글랜드와 다르게 UEFA는 임대생의 원소속팀 경기 출전이 금지되는 게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조항에 따라서는 네. 출전이 가능하니까 지금 현지 기자들이 출전이 금지라고 출전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기자들은 얘기한 아직까지는 사람, 없었어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드로 포로가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맨시티의 측면을 허물 수 있는 윙백에서의 드리블과 빠른 속도를 통한 침투, 크로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역시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곤살베스 선수인데 침투도 빠르고 킥이나 슈팅 능력이 좋고 또 아까 이제 5-2-3 형태로 수비를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곤살베스 선수가 워낙 활동량이 많아서 아래로 내려와서 중앙 미드필더 지역을 커버하거나 맨시티가 빌드업을 할 때 로드리나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선수들이 아래에서부터 볼을 끌고 간다면 곤살베스가 갑자기 내려와서 그 선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다가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3톱의 선수들이 빠르게 기동성과 속도를 발휘해서 로드리에게 정말 로드리가 잘하지만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느린 발의 단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스포르팅이 좀 기대가 됩니다. 또 이 매치업은 과르디올라 감독과 아모림 감독의 대결로도 관심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야 뭐 지금 현존 뭐 아주 탑 감독입니다만 아모림 감독이 또 최근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감독들 가운데 한 명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전술 대 전술의 싸움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액면가 전력과 약간 다른 내용의 경기가 전개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하나 이제 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경기가 스포르팅이 올 시즌 리그에서 벤피카를 만났을 때 같이 지금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올라 있잖아요. 근데 그 벤피카를 상대로 리그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경기 점유율을 보면
34%로 스포르팅이 많이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스포르팅은 선수비 후역습을 바탕으로 뒤쪽의 문을 단단히 잠그면서 벤피카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렸고 빠른 속공을 바탕으로 추가 시간에 실점하기 전까지 3골을 연달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포르팅이 벤피카에게 보여준 것처럼 자국에서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역습이 아주 좋은 팀이고 아모린 감독의 이 축구가 펩을 상대로 한 번은 위협을 안길 만한 장면이 있을 것이다. 이게 잘만 통한다면 1, 2차전 중에 한 경기는 스포르팅이 조금 더 경기력이나 결과에서 가능성을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그 4경기 가운데에서 요거는 상성이라든가 흐름상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경기가 또 있을까요? 리버풀과 인테르도 저는 해당됩니다. 네. 그거는 슈퍼컴퓨터는 일단 68대 32 정도 차이를 받고 그쵸. 리버풀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더불어서 제가 보더라도 결정적인 경기에서의 파괴력은 거의 쌍벽인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가슴을 열어젖히고 우리 반드시 골 넣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정말 기세 좋게 그런 상황에서 몰아쳐서 정말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은 거의 지금 유럽에서 리버풀이 최정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은 평론가들도 아마 인테르에게는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런 길목에서 이렇게 꼭 승리가 필요한 경기에서 계속 두드려서 결국 그래도 인테르보다는 골을 많이 넣지 않겠느냐. 네. 기본적으로는 그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약간 지금 반론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옐로우에서 승부 예측을 하라면 저도 리버풀 승을 할 것 같아요. 저 생각보다 옐로우 진짜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데 아마 리버풀 승을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결국 이 경기도 지금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이유가 1월에 있을 네이션스컵의 여파를 네. 과연 리버풀이 얼마나 견딜까요 여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토트넘전을 통해서도 봤지만 결국 파비뉴, 티아고, 핸더슨 이 중원이 갖춰졌을 때 올 시즌 리버풀은 대단한 효과를 내고 있고 클롭 감독이 왼쪽 풀백 로버스는 윙처럼 올리고 오른쪽 풀백 아놀드도 올라가는 대신에 약간 중앙 미드필더처럼 자리를 잡고 핸더슨이 오히려 오른쪽 윙처럼 올라가서 살라, 핸더슨, 아놀드 이렇게 오른쪽에 수적 우위를 만들고 오른쪽을 기점으로 공격을 잘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 시즌 전술을 잡는 건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꽤 잘해야 돼요. 이전처럼 풀백과 윙포워드의 파괴력만으로 측면으로만 리버풀이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중앙 미드필드의 지분이 좀 더 많아진 전술을 올 시즌 쓰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일단 중앙 미드필더진에 있는 티아고, 핸더슨, 파비뉴가 과연 2월에 있을 토너먼트 때도 온전히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은근 이 선수들도 잔부상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그리고 살라와 마네가 어쨌든 2월 초까지는 만약에 각 국가가 결승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네이션스컵 일정을 치러야 됩니다. 세네갈과 이집트도 충분히 막강한 전력이라 저는 대회 끝까지는 어쨌든 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주말 레스터전을 시기상 뛸 수 있긴 하겠지만 네이션스컵의 피로 때문에 레스터전을 쉬고 그 다음 인테르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컨디션이 어떨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챔피언스리그 16강 첫 경기가 2월 중순쯤에 이제 출발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살라 선수, 마네 선수의 경우에는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에서 꽤 오래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네, 바로 나오는 리그 경기는 쉰다 하더라도 그래도 살라 선수가 지금도 약간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기들이 12월 들어서는 좀 생겼어요. 그동안 너무 폭주했죠. 그렇죠. 네. 사실 어느 정도 쉬어갈 타이밍이긴 한데 여기서 네이션스컵의 피로까지 겹칠 시에는 체력이 떨어지면 몸이 무거워진다는 걸 보여줬던 마네도 지난 시즌에 매우 부진했었고 살라도 피로가 누적되면 전반기보다는 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리버풀도 충분히 변수를 안고 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인테르가 저는 콘테 감독의 인테리였으면 지금 리버풀이 만났을 때 리버풀이 매우 긴장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워낙 콘테 감독이 역습 위주로 인테리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부임하고서 인테리가 좀 더 점유를 하는 점유율 축구를 바탕으로 좀 더 경기를 지배하려는 의도의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패턴은 확실히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테리가 패스를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강한 압박을 만났을 때 좀 더 변수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버풀의 컨디션이 일단 가장 큰 문제긴 한데 네. 리버풀의 에너지 레벨에 인테르가 휘둘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전술상 상성 때문에 리버풀이 유리하긴 하다. 근데 이 슈퍼컴퓨터가 아닌 사람의 예측만큼 인테르에게 완전히 손을 안 들어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거 조금 너무한 것 네. 같아. 인테르가 이 정도로 지지를 못 받을 팀인가? 그래도 조금은 좀 지지해 줬어야 되지 그렇죠. 않나. 저는 그래서 슈퍼컴퓨터의 예측 확률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테르에게도 30%를 네. 상회할 정도 수준의 확률이 있다. 그렇죠. 자, 바이에른 뮌헨 첼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크게 그래도 네. 이명철 위원님도 반론이 그렇게 많으실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바이에른 뮌헨, 잘츠부르크를 만나죠. 네. 대진이 나오자마자 바이에른 뮌헨은 8강에서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체급 차이라는 게 너무 크고 바이에른 뮌헨이 잘츠부르크에게 삐걱될 거라는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첼시인데 첼시가 닐전을 앞두고 어느 정도 컨디션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컨디션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제가 이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네. 내일 당장 릴하고 첼시가 붙으면 지금은 첼시가 아주 자신 있게 장담하기 조금 어렵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렇죠. 내일 당장. 근데 네.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2월 중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그래도 첼시가 많이 유리한 매치업인 거는 같거든요. 대신에 그동안 확실하게 전력이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캉테와 코바치치 중앙 미드필더진이 지금 이 두 선수가 빠져있는 동안 조르지뉴 혼자만은 불안하고 로프터치크도 확실히 3선 미드필더로 계속 기용되기는 한계가 있고 이 사우니게스도 예전의 폼을 너무 못 찾고 있죠. 게다가 잉글랜드 첼시에 대한 적응을 너무 헤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캉테와 코바치치가 돌아오느냐 마느냐는 정말 팀의 명운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벤치렐의 복귀 시점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마르코스 알론소가 나올 시에는 요즘 알론소의 느린 발을 겨냥하고 역습치는 팀들이 매우 많아졌고 울버햄튼도 이 중에 또 한 팀이었거든요. 근데 벤치렐이 다행히 십자인대 쪽이 완전 파열이 아닌 부분 파열이기 때문에 현지 기사를 읽어보면 1월 중순이나 말 늦어도 2월 초에는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들은 있어요. 그래서 벤치렐이 돌아와서 컨디션을 회복한다면 첼시의 전력이 지금보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이 남은 2달 동안 요즘 루카쿠가 또 한 번 경기를 못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몸 상태를 회복해서 이제 투엘 체제에서 올바르게 기용될 수 있느냐, 루카쿠의 활용법을 찾느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결국 2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제 첼시한테는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모두가 다 100% 첼시에게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체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래도 릴보다는 우세하다는 거는 뭐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릴이 너무 분위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10월 30일 파리 생제르맹전 패배 이후로 공식전 10경기 무패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도 첫 3경기는 아예 승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비야, 자이츠부르크,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이른바 조별리그의 두 번째 굴레에서는 3연승을 달리면서 조 1위로 이제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릴의 경우는 올라오고 있는 기세, 일마자 같은 선수들의 킥 0점도 요즘 좀 잡히고 있는 걸로 봐서 릴 특유의 피지컬을 활용한 활동량과 압박 그리고 일마즈의 한방 이런 부분들은 분명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그래도 이미호님보다도 더 첼시가 그래도 우세할 것 네. 같아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릴 쪽의 변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릴에서 뛰는 선수들이 겨울 이적 시장, 1월 이적 시장이 지났을 때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조나탕 이코네 선수라든가 네. 헤나투 산체스 선수라든가 스벤 보트만 같은 선수들이 릴에서는 중요한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솔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들을 노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코네라든가 헤나투 산체스라든가 보트만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가운데에서 일부 이탈자가 생기게 되면 릴은 아마 전력적인 손실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보낸 만큼 또 영입을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짤츠부르크 바이에른 뮌헨 거기도 네. 사실은 지금 또 카림 아데예미 같은 선수를 노리고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1월 이적 시장에서 그런 게 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성사가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지만 그 아까 제가 그 이름값이 약간 작은 그 클럽들 있잖아요. 빅리그 아닌 클럽들. 그 클럽들은 대체로 보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주력 자원의 이탈이 가능한 클럽들이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또 변수로 작용되는지를 한번 1월 이후에는 그건 한번 봐야 되겠죠. 진짜 이적 시장이 변수가 되겠네요. 이적 시장도 아프리칸 네이션스컵만큼 충분히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중요한 네. 대다수가 그래도 아약스의 우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아약스가 올 시즌 현재까지 보여준 폼들에 사람들이 너무 매료된 것 같아요. 아약스 이번 시즌에 정말 다시 한번 큰 돌풍을 일으킬 만한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있어. 조별리그도 전승이고. 게다가 감독의 뭐 전술,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 재능 이런 것이 아주 지금 높은 평가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임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 벤피카가 상성상 괜찮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마크 오그덴도 아마 그 대목을 봤을 것이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축구 경기가 재밌으려면 서로의 전술 컨셉이 극명하게 갈릴 경우에 근데 이게
한쪽은 너무 수비만 하고 한쪽은 너무 공격만 하면 이거는 좀 진부해지겠지만 서로의 공격 스타일이 극명하게 다를 경우에는 그 경기가 진짜 전술 보는 재미도 크고 해설할 때 보람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약스의 경우는 역시 빌드업 체계가 확실하죠.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삼선에 약간 숫자를 보태주는 형태로 저는 빌드업시의 전형이 2, 3, 5처럼 변한다고 좀 봤는데 알레 선수한테 롱볼을 보내는 것도 충분히 성공률이 높고 또 왼쪽 위주로 트라이앵글을 좀 많이 그리죠. 왼쪽 풀백의 블린트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그라벤베르와 왼쪽 윙의 네레스 이렇게 서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면서 왼쪽에서 만들어가는 패턴이 좀 많고 왼쪽으로 상대가 따라 나오면 반대편으로 전환을 하는데 반대편에 대기하고 있는 오른쪽 미드필더나 아니면 윙에 가 있는 베르하이스 그리고 정말 아약스의 이제 스타가 된 안토니 다 왼발을 매우 잘 쓰는 선수들이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했을 때 그 패스를 넓은 공간에서 받고 중앙을 바라보면서 왼발로 슈팅을 때리기에 매우 탁월한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약스가 분명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조별리그 전승을 할 만한 전력이 확실하고 세바스티앙 알레도 조별리그 전경기 득점이라는 엄청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아약스는 충분히 예상상 유리한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필 아약스가 저는 상성상 그렇게 좋지 않은 팀을 만났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조르제 제주스 감독의 벤피카가 선굴군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롱볼을 올렸을 때 순간 아약스에 올라가 있는 풀백의 뒷공간이나 센터백 사이 공간 슈르스와 같은 선수들이 결국 빌드업을 할 때 보면 약간 블린트 선수가 올라갈 때 왼쪽 뒤를 커버하려고 측면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벤피카가 확실하게 롱볼을 보내고 이걸 뉴네스와 같은 선수들이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 한다면 아약스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타이밍에 실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은근히 전술적으로 볼만한 포인트가 많고 상성상 벤피카가 아약스한테 일정 부분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또 벤피카가 지금 전력이 많이 약화됐다고는 해도 네. 점유율은 여전히 높은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면서 좋은 득점 기회들을 매우 잘 만들어내는 거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이제 팬들도 보셨을 텐데 아약스 상대로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벤피카에 또 골을 넣어야 되는 그 멤버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마크 오그덴이나 이명철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게 아약스에게 우리가 조금 너무 매료돼 있는 거 아닌가. 네. 저 약간 조금 과매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네. 또 2월 그때쯤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 팀의 폼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아약스가 벤피카를 원사이드하게 누를 수 있다고는 저는 절대로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대결은 한 30대 70 정도로는 벤피카 30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측이 거의 아약스의 한 9대 1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의외였어요. 그래도 벤피카 쪽으로도 어느 정도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이 경기는 대부분의 예측과는 다르게 벤피카에게도 조금 힘을 실어줄 만한 경기일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문제에 3경기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 자료 안 보고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슈퍼컴퓨터가 아틀레티코의 6대 4 우위를 예상했죠.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오. 네, 대진이 나왔을 때 지금 당장 시메온의 아틀레티코의 어떤 분위기와 결과를 생각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예측이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전술 상성을 저는 보고 싶은데 그동안 아틀레티코가 좀 답답하다고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가 공격이 너무 롱볼과 측면 위주에만 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단조로워지면서 아틀레티코 시메온의 스타일을 아는 팀들에게는 쩔쩔매는 공격에 안 풀리는 상황을 좀 보였다는 게 마이너스 요소였는데 그러니까 좋은 멤버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는 창의적인 공격을 잘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격은 단조롭고 중앙에 키 큰 선수가 없는데 자꾸 크로스가 올라가는. 그렇다고 지금 수비가 뭐 예전처럼 세냐 하면은 지금은 네. 공격적인 컨셉의 포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수 개인들의 또 그 어떤 실력적인 레벨도 과거보다 좀 떨어졌고 그렇죠. 확실하게 수비도 못하면서 공격을 또 세밀하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아틀레티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2달 동안 그래도 시메오네가 어느 정도는 각성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아까 얘기 드린 공격의 주요한 패턴들 롱볼 올리고 측면 활용하는 거 이게 압박을 정말 강하게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게 어딘가 어설픈 팀을 상대로는 그 팀을 공략할 때 제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잠깐 여기서 네. 중요한 질문. 네. 시메오네가 어느 정도 각성한다는 걸 전제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설픈 팀을 상대로는 그렇게 네.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랑닉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때까지도 좀 어설플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약간 전제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걸 전제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맨유 팬들이 들으시면 시메오네도 각성을 해서 그때쯤에는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랑닉이 그때까지도
확실한 어떤 우리가 이른바 생각하는 그 랑닉 스타일의 좋은 축구 네. 그게 완성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죠? 스쿼드의 문제 때문입니다. 어. 중앙 미드필더진이 어떤 구성을 해도 아직은 애매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랑닉 축구에서 중앙 미드필더의 포그바를 기용한다는 어떤 그림은 물론 뭐 나중에 포그바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는 한번 기용해 볼 수 있겠지만 전술 상성상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 프레드, 맥토미니 그리고 남아있는 마티치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 쪽에 활용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반더베이크와 같은 선수들을 또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조합이 나와도 지금 당장 상대를 위협할 만한 압박 기동력이나 빌드업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두 명의 짝을 이뤘을 때 어딘가 한쪽에서는 늘 구멍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압박도 탈압박도 완벽하지 못할 것이다. 네, 프레드 맥토미니 조합으로 봤을 때 프레드는 요즘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감독을 만나면 맨유에서도 좀 살아날 거라고 보이고 랑닉은 프레드를 좀 잘 쓸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럴 때 파트너 맥토미니가 나오면 맥토미니가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나아지는 모습은 있었지만 빌드업에서 나오게 되는 압박을 받았을 때의 패스 전개의 미스라든지 볼 운반을 확실히 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의 약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티치가 나오면 그것대로도 문제죠. 마티치는 압박의 기동력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발이 느리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더베이크의 경우도 그냥 이 선수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아예 적응을 하지 못했다. 현재 단계에서는 랑닉이 와도 성공을 낙관하기에는 매우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중앙의 밸런스가 맨유는 불안하고 그런데도 랑닉 축구는 압박을 주문할 것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하겠지만 이 압박이 어딘가 어설픈 구석은 2월에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아틀레티코가 역이용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결국 중원 싸움으로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가 멤버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코케, 데폴, 이 트리피어가 뭐 다시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마르코스 요렌테도 허리 쪽에 언제든 기용할 수 있고 르마가 있고 네, 메잘라까지 봤을 때는 르마 선수도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측면으로 돌아뛰는 중앙 미드필더처럼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진의 무게도 아틀레티코가 앞서고 공격 상성도 리그나 다른 경기에서는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 공격 패턴이 오히려 맨유의 압박이 어딘가 불안한 부분을 만났을 때 역습으로 아틀레티코가 사용하기에는 되게 좋은 패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수아레스는 그동안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어떤 이력을 봤을 때 올 시즌 폼도 안 좋지만 중요할 때 수아레스가 승부사가 되어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공격진 구성이었으면 수아레스에게 많은 걸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챔피언스리그에서 수아레스를 중심으로 아틀레티코가 올라갈 거라고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다르죠. 그리즈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즈만과 쿠냐를 쓸 수 있죠. 네. 조앙 펠릭스도 물론 그렇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리즈만은 지금도 일단 잘 쓰고 있고 선수도 너무 잘하고 있고 개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좋은 오프더볼과 역습 시의 기점 역할 또 침투를 통한 득점까지 분명 개인 기량으로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나머지 한 자리를 쿠냐냐 펠릭스냐인데 그리즈만 펠릭스 조합이 그래도 괜찮다는 것은 전반기 때 봤잖아요. 대신에 이제 시메오네 감독도 여기서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은 전반기보단 펠릭스와 쿠냐를 조금 더 쓰긴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전제가 된다면 팀의 조금 더 지금의 약점을 극복해내면서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압박을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밸런스적인 불안함을 아틀레티코가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호날두예요. 호날두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25골을 네. 터뜨린 선수죠. 그리고 네.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보니까 9도움, 그러니까 35경기 25골 9개 도움이더라고요. 네네. 이 스탯이 그냥 호날두는 아틀레티코만 만나면 날아오르기 때문에 그냥 호날두를 활용해서 맨유가 우위를 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래서 저는 전술적으로는 아틀레티코에게 6대4. 근데 호날두 때문에 호날두는 분명 예측 불허의 상황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약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경기 비아레알 대 유벤투스. 저는 유벤투스가 최근에 이제 세리아에서도 비교적 순위가 낮은 팀을 만났어도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승률은 좋아졌어요. 승률은 좋아졌죠. 네, 최근 5경기 공식 경기에서 4승 1무인가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여전히 공격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고 디발라, 키에사 같은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지만 나머지 해결을 지어줘야 할 때 특히 토너먼트에서는 결정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모라타, 모이세킨 분명 이러한 공격진들에게 추가적으로 2월에 좋은 활약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네. 득점력 같은 그렇죠. 부분에서. 그리고 알레그리의 전술 성향까지 봤을 때 경기를 지배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상대한테 흐름을 내어줄 위험성이 언제든 있는 팀이 유벤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비아레알은 전반기 때 분명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비아레알이 최근 공식 4경기에서 4연승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 때문에 네. 저는 비아레알이 조금 유벤투스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대신에 전제가 있죠. 전반기 때 비아레알이 중요할 때 승부를 못 내고 계속 리그에서도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꺾였던 이유는
잔실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팀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잔실수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제라르드 모레노와 같은 선수들이 부상 회복을 하면서 조금씩 공격진에 보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비아레알은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아레알이 2월쯤 접어들었을 때는 지금의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 전반기 때 모습보다 좀 더 향상된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유벤투스는 조금 실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하지만 오히려 비아레알은 그러한 유벤투스를 상대로 쉽게 흐름을 가져가면서 전반기 때보다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유벤투스보다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비아레알도 은근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네. 느낌이 임 의원님이 한 51대 49 네. 정도로 비아레알 쪽에 손을 들어주시는 네. 것 같아요. 완전한 우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유벤투스가 가지고 있는 끈끈한 수비력과 유벤투스도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결국 비아레알의 스쿼드상의 한계점을 유벤투스가 공략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원을 봤을 때 유벤투스는 스쿼드 대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최대 문제점은 저는 중앙 미드필드 쪽에 매우 포진돼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알레그리 감독이 요즘에 폼이 좋은 맥케니가 아닌 라비오를 또 토너먼트에서 계속 중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중원 쪽에서 유벤투스가 상대한테 흐름을 내줄 가능성도 무시는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비아레알이 원하는 대로 본인들의 페이스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요거는 그 조용필 씨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경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당연히 뺐죠. 파리 생제르맹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예측해 주시죠. 레알 마드리드 우위를 예상합니다. 어. 네. 그동안의 맞대결 기록도 파리 생제르맹이 2019-20 시즌 조별리그에서는 1승 1무를 차지해서 그 시즌에는 우위를 점한 적은 있지만 이전에는 쭉 레알 마드리드가 강세를 달렸죠.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2017-18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했을 때도 16강에서 파리를 만나서 합계 스코어 5대2 1, 2라운드 모두 승리를 거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최근에 치렀던 모나코와의 리그한 경기는 꽤 경기력이 괜찮았어요. 네. 저는 그 그린을 통해서 영상 분석을 할 때도 포체티노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주제를 잡아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하면 할수록 약간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포체티노가 네이마르가 돌아오면 이대로 할 것인가? 네, 이대로 할 것인가. 근데 나름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막 계산을 해봤어요. 답이 딱 나왔는데 아닐 것이다라는 약간 결과가 도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마르 선수는 지금 좀 장기 부상이기는 하지만 이 2월 중순에 챔피언스리그 경기 앞두고는 돌아올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M&M 라인을 쓰진 않을 수는 없겠죠. 아니 그 세상에 어떤 감독도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네. 중계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포체티노 감독이 조금 전술이 원래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양한 전술을 좀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M&M을 들고서 과연 다양하게 네. 뭔가를 할 수가 있는가? 이 선수들 기본적으로 선발에 다 넣어야 되겠죠? 교체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교체 한 번 했다가 그 시즌 초반에 네. 또 좀 무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교체하기도 쉬운 선수들이 아니에요. 일단 뭐 부상을 당하거나 징계가 아닌 한은 이 선수들은 거의 뭐 이변이 없는 한 90분 뛴다고 봐야 되고 그럼 이 세 선수를 딱 이른바 박아놨을 때 네. 변화를 가져올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포메이션 변화, 뭐 전술 변화, 용병술 변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축소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 명이 정말 엄청난 조합 아닙니까? 네. 그 한 명 한 명의 재능값, 이름값으로는 정말 대단한 조합인데 이 세 명이 그냥 승부를 내주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 사실 또 기대하는 파리 거고요. 팬들이 기대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고, 야, 저 세 명을 손에 들고 네. 다 못 이겨? 그럼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감독이 여기서 뭘 할 여지가 별로 없는데 그것이 2월 중순에 안 좋은 부정적인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모나코전에서는 수비할 때 4-4-2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핵심 포인트가 오른쪽 윙포워드로 공격진에 기용이 됐던 디마리아가 수비할 때는 오른쪽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서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윙백처럼 내려오기도 하는 것처럼 수비를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네이마르, 메시, 음바페를 가지고도 공격진의 한 명이 수비 위치에 그만큼 내려오는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수비할 때 플랫형 사사이가 아닌 위에 M&M만 남아있는 4명, 3명 그리고 이 선수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또 중앙 쪽으로 굉장히 폭을 좁힐 텐데 그 형태로만 수비를 하게 될 텐데 그럴 시에는 압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너무 수비 간격이 중앙 쪽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상대 측면 공격을 쉽게 허용하게 되는 문제점도 노출이 됩니다. 이게 가장 단적으로 도드라졌던 경기가 저는 맨시티하고의 조별리그 2번째 경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이 한 골 차 패배긴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이 선수들을 가지고도 진짜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랬을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은 M&M이 다시 가동됐을 때 여전히 전술적으로의 어떤 약점이
2월 경기에서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라이프치히한테도 막 밀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사실 파리는 조별리그 동안 내내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문제는 리그왕도 불안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 이제 파리의 그러한 불안한 구석을 레알 마드리드가 충분히 찌를 수 있는 밸런스와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우위를 좀 점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음바페 선수가 다 알고 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많은 이적설이 그동안 있었고, 이 선수의 어떤 그 꿈이 레알 마드리드에 있구나라는 걸 지금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외국 평론가들도 그 얘기를 하는 평론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음바페가 계약 기간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1월 이적 시장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1월에 뭐 팀을 옮기진 않겠지만 1월쯤에 뭔가 발표를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 경기 이전에 뭔가를 발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것도 이적 시장의 변수가 역시 작용될 부분이라고 보이고, 만약에 어떤 발표가 없다 하더라도 선수 본인이 레알하고의 이적설에 그동안 많이 휘말렸고, 어느 정도 선수가 레알 이적을 좀 희망하는 듯한 느낌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었죠.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드림클럽과 만나고 어쩌면 그해 여름에 내가 이 팀에서 뛸 수도 있다, 이걸 인지하게 되는 상대를 딱 만났으니까 뛰다가 자기도 모르게 슈팅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갈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그러니까 없죠. 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네. 오히려 이 팀과의 경기에서 뭔가를 더 잘해보고자 네. 하는 마음이 있을 건데 그게 오히려 플레이를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져갈 네. 수 있다. 저는 그게 결국 파리의 정말 핵심이자 엔진이자 시동이자 그냥 뭐 본체라 보일 수 있는 음바페한테 독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지금 파리의 제가 좋은 쪽으로 하나 시나리오 말씀드리면 네. 레알이 이 매치업에서는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그때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안첼로티 감독이 그 신뢰하는 크카모를 중심으로 그렇죠. 물론 베라티 선수가 이쪽에서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미드필드 우위와 점유는 레알이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는데, 그럴 때 음바페를 활용한 빠른 역습.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맨체스터 시티나 라이프치히 상대로 할 때 파리가 뭐 우세를 그렇게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승리했던 경기들을 보면 메시 거쳐서 음바페 막 이렇게 한번 나가는 게 그 레알에게도 똑같은 공식이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역시 공격진의 우수함은 당연히 다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은 진짜 전무후무한 공격진을 지금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 선수의 개인 기량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을 허물 수 있고, 만약에 레알이 그리고 점유가 네. 높으면 뒷공간이 열리는 시간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또 하나 불안점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이 어쨌든 뎁스가 있기 때문에 2달 뒤잖아요. 만약 주전 선수들 중 누군가가 부상으로 한 자리라도 빠진다면 그 자리를 메우는 과정에서 수비진의 구성이 불안해질 수 있고, 한 자리라도 불안해지면 그냥 M&M한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이 경기의 예측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포인트는 M&M, 팀 퀄리티를 뛰어넘는 M&M의 창의성 때문에 이거는 레알 수비진이 전혀 막을 수 없는, 알고도 막기 힘든 상황이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한 50일 가까이 남은 매치업들이긴 한데 네. 챔피언스리그 16강 원투펀치 레드 이명철 위원님과 더불어서 16강의 대체적인 그림을 아주 흥미롭게 예측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희 원투펀치 레드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